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스티글리츠가 작업한 3등 선실이라는 작업인데요. 3등 선실과 스트레스 사진 한번 보죠. 스티글리츠가 1907년에 찍은 3등 선실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는데, 이 스티글리츠는 이제 아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1등 선실의 상층부 갑판에서 뱅버리 쪽에 3등 선실 1, 2층을 바라보고 찍은 겁니다. 3등 선실에서 뭐 2층, 1층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게, 종종 2등 선실과 3등 선실의 계층적 차이를 시각한 것으로 오인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티글리츠는 촬영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배와 바다, 하늘에 대한 느낌, 그리고 부자들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부터의 해방된 일반 시민들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3등 선실은 전적으로 스티글리츠가 자신에 관한 무언가를 반영하는 순간과 현실의 장면의 조화를 찍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진 분립파의 그런 느낌, 사진과 현실과 딱 내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거라고 이렇게 포착해낸 거죠. 이때부터 이제 직관 그런 말 많이 쓰는 거 사실. 나에게 이 사진은 수학적인 라인, 균형, 빛과 그림자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19세기까지 스트레이트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 혹은 평범한 사진을 의미했으며 예술성을 추구하는 의미를 지녔던 회화주의 사진의 대척점에 놓여 있었지만, 3등 선실은 기록성 외에 현장에서의 사진가의 시각적인 판단, 적극적인 개입으로 독창적인 사진가의 해설이가 결부되어 있는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문단을 보죠. 하트만은 새로운 스트레이트 사진의 특질이 사진가의 장면을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장면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화가는 상상력이라는 힘으로 구성하지만 사진가는 즉각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한다. 유관에 의한 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사진가의 직관적 판단, 재해석을 강조한 사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진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진사에서 스트레스 사진은 있어 왔었죠.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을 기록했던 크림 전쟁이라든지 남북 전쟁 기록했던 그런 스트레스 사진이 있어 왔었죠. 근데 이게 좀 더 진일보해서 사진가의 이제 유관에 의한 시각적인 구성, 즉각적인 구성의 반응,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흐름이 이제 이런 스트레스 사진으로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그 선의 흐름, 구성을 강조하는 게 사실. 여기는 하층민, 중층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프레임 구성.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난다는 건 잘 살든 못 살든 새로운 곳으로 여행과 항해, 여기 이민자를 많이 탔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미국 갔다가 자기 고향 돌아가는 사람들. 근데 불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에 대해 주목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삶에 대해 주목했다는 거, 현실에 주목했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카메라 워크의 최종 후에 새로운 스트레스 사진의 도래를 얘기하는 스티글리츠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사진의 선구자는 당연히 스티글리츠고요. 꽃을 확 피우게 해서 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게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했던 게 다 스티글리츠입니다. 스티글리츠는 카메라 워크 최종 후에 새로운 스트레이트 사진의 도래를 예견했다. 새로운 스트레이트 사진은 왜 새로운 스트레이트 사진이라고 말했냐면 그 전에 스트레이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이제 이거라고 보면 되죠. 또 미학적인 개념으로
예. 사진을 소개했다. 스티글 프리즈 3등선실 또한 1910년에 발표되었다. 찍기는 1903년인가 이렇게 일찍 찍었지만 그 시대에 있는 3등성 시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참 뒤에 1910년에 실제 발표됐고 이 스트레이트 사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17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진적 기법의 결과였으며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정밀한 과학 정밀을 토대로 한 것이죠. 이 사진이. 이 사진. 순수한 사진적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조합 사진이나 해야적인 기법 쓰지 않고 사진의 정밀한 기계성, 렌즈 이런 걸 했다는 거죠.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정밀한 과학 정밀을 토대로 했죠. 이 카메라의 과학 속에서 사진의 취향과 구성을 드러냈다. 여기 보면 긍정, 중경, 원경인데 성과, 직사각형의 아주 기하학적인 구성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가의 구성력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 스탠드 소개와 함께 카메라 워크와 이글 하랑 그리고 사진 분리파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에 새로운 스트레스 사진의 시대, 해외화적 효과는 표현할 수 없는 사진으로 가능한 표현으로 이어지는 사진 이미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스트레이트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현실에 대한 참여에 눈을 뜨는 거죠. 현실을 찍는 거에 눈을 뜨는 거잖아. 우리가 사는 삶, 사람, 내 주변의 풍경, 우리가 사는 동네, 이때 눈을 뜨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시대 영향. 그런 영향 속에서 이 스트레이트한 사진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진일보한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이 미국의 모크에반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것도 다 대공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시대적 분야. 제가 이제 우리 6월호에 한국 전쟁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70년이 되는데 한국 전쟁 70년의 특집으로 제가 한국 사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전쟁 사진 준비하는데 제가 한국 전쟁 사진에서 이문식 선생님 사진을 제가 발굴을 좀 했거든요. 이문식 선생님이 유행군을 따라서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발굴했어요. 미발표 작품을. 그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고 구보창 선생님이 이제 전쟁과 관련된 소품으로 스틸라이트 작업한 거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군단의 상징인 DMZ 작업을 한 박정우 작가 이렇게 3명의 작품에서 한국전쟁 70년 특집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문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문식 선생님도 일제시대 때 거의 회화주의 사진을 했습니다. 픽토리얼 작업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다큐멘터리 작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회저항적인 사진 못 찍어요. 잡혀가려고요.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요. 높은 곳에 가서 사진 찍는 걸 금지해버려요. 일본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 사진 한 겁니다. 시대와 동떨어진. 그렇다고 해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당신들 어떻게 이런 시대를 반영한 사진을 왜 못 찍었냐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안 살아 우리가. 예.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카메라를 만질 수 있는 사진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진가들이 종군합니다. 이문식 선생님, 이명록 선생님, 이경호 선생님, 이민식 선생님,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폭탄,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으면서 현실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들고 나온 게 우리 현실을 찍자는 사진이에요. 생활주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생활주의 사진이 그 시대의 지배적인 원로 사진가들은 여전히 해화주의 사진에 있는데, 이 젊은, 소위 젊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활주의 사진을 주장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생활주의 사진 주장했던 사람은 소수파들입니다. 그 위에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소수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88년도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진을 들고 나왔던 유학파들처럼 그 시대 생활주의 사진 들고 나온 거는 88년도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진 들고 나온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선간에 되든다는 게 쉬운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생활주의 사진이 그 어려움을 딛고 우리 한국 사진을 그 20년 이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 속에서 그런 미학을 만들었느냐는 고민도 없이 요즘 젊은 이론가들, 비평가를 보면 생활주의 사진이 굉장히 폄하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역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경험에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다 일본을 잘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사진적 이론을 빌려온 건 사실입니다. 일본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을 빌려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현실적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걸 그냥 수입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적 상황에 맞는 이론을 빌려와서 이용해서 더 이제 이론화 시킨 거죠, 우리가. 이걸 마치 그냥 수입상처럼 평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이번 6월에 좀 적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역사도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 저는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를 또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외국 거는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해화적 효과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사진만이 가능한 표현, 새로운 이미지 시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년대가 사진의 굉장한 그 용성기입니다. 유럽, 미국 같은 것이. 유럽에는 이제 뉴비전, 몰리나기, 뉴비전. 그 이후에 이제 신정무주의, 신객관주의 이런 것들 강력하게 하고, 특히 히틀러 등장 전에는 그래픽 저널리즘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죠, 유럽에서. 그런데 이제 히틀러 때문에 그 그래픽 저널리즘, 소위 말해 사진 저널리즘이죠. 사진 저널리즘에서 일했던 우수한 인력들이 미국 쪽으로 망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936년도에 라이프지가 창간이 되는데 라이프지를 만든 사람은 히틀러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히틀러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특히 또 미국으로 많이 망명하면서 미국의 사진이 중심이 됩니다. 사실 히틀러 때문에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